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0일입니다. 이제 4월 달도 다 가고 내일이면 5월 달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는 오늘 화창하고 좋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떠들썩하긴 한데,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기자들을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원래 가담을 많이 했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가담을 하지 않고 중심만 잡아줬다면은 이렇게 일파만파 전세 사기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제도를 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부동산 가격 조장 방지, 여러 가지 예방적인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의 적정성,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좀 공신력을 조금 높인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변신해가지고 가담을 해가지고 더 부동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다.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됩니다. 영구히 박탈한다는 것은 다시 시험에 볼 수 없게, 다시 10년 후에 기한 없이 영구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자격 박탈, 그리고 3족을 멸해서 공인중개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사기에 가담한 본인은 물론 아들, 손자, 아들 가족, 그 다음에 손자 가족, 3족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영구히 응시할 수 없도록 3족을 공인중개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 형벌을 보면은 3족을 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3족을 여기서는 멸하는 게 아니라 3족을 공인중개사에 응시해서 시험을 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본인도 자격 취소, 영구히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들 가족, 손자 가족까지 영구히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법제도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괘씸죄입니다. 말하자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의 그 기본 개념을 배임하고, 배임했으니까 배임죄야 되고, 또 그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둔 그 기본 취지를 완전히 나쁜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아주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가중처벌이라는 것은 보통 처벌의 2배 정도를 가중처벌합니다. 보통 가중처벌이라 하면은 만약에 징역 10년이다 그러면은 징역 20년, 뭐 15년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말하자면은 선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징역 10년을 사면은 5년을 더 가중해가지고 15년을 선고하든지 아니면은 징역 10년에 배로 해서 20년을 가중처벌한다든가, 그렇게 가중처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자의적인 형량을 가중해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엄중한 가중처벌을 하려면은 5배 가중처벌을 한다, 아니면 10배 가중처벌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배 가중처벌을 한다 그러면 이제 10년이면은 5일은 50년입니다. 50년, 징역 50년. 그러니까 최고형이, 징역살이 최고형은 우리나라에 50년이라는 건 없으니까 최고형을 선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꾼들하고 가담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빌라왕들의 사기꾼들이 많이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이다. 완전히 공인중개사가 사기꾼들하고 가담하는 바람에 완전히 불을 붙이는 그런 격식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전세 사기를 당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매각을 지금에 참 돈 벌기 어렵고 이런 시대에 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에 이제 처음 발을 들여놓는 사회 초년생들이 몇 억을 벌기도 어려운데 그걸 하루아침에 완전히 날려버렸다. 그러니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마 인생에서 재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희생 복구 불가능하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재생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사람이 뭐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꼭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농촌에서 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 아니면은 어촌에서는 고기잡이를 해 가지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을 해 가지고 공무원 뭐 취직해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또 그런 계통이 또서 근무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이제 다른 데는 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뭐 장사를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장사를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재기를 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요즘에는 그 핵가족 시대라서 혼자 사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든가 뭐 자기가 그 죽을 힘이 있으면은 죽을 만한 용기가 있으면은 다시 그 힘으로 재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기 남자나 여자나 사회 초년생으로 나왔으면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시집을 잘 간다든가, 그러면 뭐 사회에서 재기가 되잖아요. 또 신분 상승도 갑자기 되고, 여러 인생살에서 여러 그 단계 그 재기할 수,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요즘에 뭐 맞벌이 이제 부부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도 또 취직도 잘하고, 또 여자도 이제 재혼이란다. 결혼 상대를 구할 때 돈 잘 버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인생 역전이 돼서 잘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회라는 게 여러 단계에서 그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여러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결혼을 한 사람이라든가,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혼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뭐 그 중에는 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 살다가 전세금이 완전히 날렸다 하는 사람들은 뭐 둘이 이제 합쳐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고, 또 뭐 싱글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뭐 처녀 총각도 있지만은 또 혹시 사별이나 이혼을 해서 싱글로 살다가 전세금을 완전히 날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그런 사람은 뭐 다시 또 좋은 남자나 여자나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인생 역전이 신분 상승과 함께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 나라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을 찾지 못해서 모두 사람들이 난리예요.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진짜로 그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등록을 해가지고 찾아보든지, 내가 다 날리고 이제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어디 재혼이라든가 결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하면은 요즘에 나이도 젊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예쁘면은 돈 많은 뭐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돈 많은 영감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 보시다시피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요즘에 옛날 말이지, 요즘에는 30년 40년 차이가 나도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죽을 마음이면, 내가 자살을 하고 죽을 마음이면은 뭐를 못하고 살겠어요. 무슨 나이가 무슨 관계예요. 내가 좋다고, 내가 나이가 30대인데 50대 능력 있는 남자가 결혼하자 하면은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신분 상승이 되고 또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 가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래, 여러 기회가 많습니다. 그 외국의 그 해외
해외 토픽 보잖아요. 할머니가 뭐 80대 할머니인데 20대에 그 총각하고 결혼해가지고 산다는 거 해외 토픽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죽는 게 낫나요?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게 더 낫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여러 가지 경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뭐 이 텔레비라든가 여러 그 매스컴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혼자 사는 뭐 남자라든가 여자 그런 사람들도 그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내 돈 걱정을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자. 연락이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재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잖아요. 그래요. 요즘 시대는 남자만 그렇게 먼저 청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먼저 청혼을 합니다. 네, 거짓말 하나요?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가끔 보잖아요. 우리가 화면상으로 잘 알려진 사람 중에는 혼자 살고 있는 뭐 남녀가 있었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왔더라. 돈 걱정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나하고 좋을 때까지 같이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재혼을 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매덕을 날리면은 이제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고 학교에서 졸업을 맞고 사회 경험이 없이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매덕을 이제 날렸으니까 이제는 재기불능이다. 죽는 길밖에 없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도 여기 주변에 그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그 사람들 뭐 얘기도 하고 친구도 있고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은 정말로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인물이 좀 예쁘고 나이가 젊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상당히 그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쁘고
정말 남자한테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인기가 있는 돈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돈이 많고 적고 이걸 별로 안 따져요, 남자는. 그렇지만 여자는 이제 남자의 경제력을 아주 많이 따집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무조건 여자의 미모입니다. 아름답고 나이가 젊고 그걸 우선시해요. 그렇지만 여자는 이제 그 반대죠. 남자의 능력, 경제력 이런 걸 봅니다. 결혼정보 회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보면 결혼정보 회사의 그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그 경제력을 보는 게 아니라 미모를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예쁘고 나이가 젊으면은 돈 많은 영감이나 돈 많은 중년 남자들이 완전히 그 러브콜을 한다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재혼 청구가 쇄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정생활을 하면은 참 결혼 지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격 차이로 또 쉽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격 차이로 또 재혼해가지고 결혼 지옥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주 정말 여러 가지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쉽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목숨은 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돈도 뭐 이래저래 이제 많이 벌고 해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처를 해가지고 마누라가 죽고 없는데 여자 전부 다 그 나이는 많지만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요즘에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10년 차이만 나도 얘가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 요즘에는 20년, 30년, 40년 차이가 나는 부부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무조건 이제 나이가 많아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아요. 어린 남자를 데리고 사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능력이 되는 여자들은. 그러니 요즘에는 나이를 별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만일에 나이가 80 먹은 사람이 나이가 80 먹었던 90 먹은 영감이라 해도 젊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그 본능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능입니다. 말로는 뭐 내가 나이가 뭐 80 먹었으니까 나이 한 50대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한 30년 차이 나니까 그 정도 재혼 여성을 찾는다고 해도 나이가 30년 차이 나니까 가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욕심은 안 그렇습니다. 당장 처녀가 결혼해 준다고 그러면은 80 먹은 영감이라도 좋아해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 80 먹은 영감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한 15년 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아무리 80 먹은 노인한테 이제 여자가 만일 젊은 여자가 결혼했다 하면은 뭐 한 15년 살면 죽을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영감도 여자가 젊으면은 자식이 생깁니다. 자식을 한두 명 낳고 영감이 죽으면은 재산이 많은 거 전부 다 상속받을 수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재산도 전부 다 그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어요. 정식 결혼을 하면은 상속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식까지 있으면 상속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 편히 살잖아요. 또 남편이 죽었으니까 혼자 사니까 애롭지 않느냐. 혼자 살면서 얼마나 애인도 둘 수 있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꼭 남편이라고 해서 죽었다 해서 애롭게 사나요? 자기 남자나 여자 애인은 얼마든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천지고, 이 세상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 초년생이 나와가지고 이제 덜컥 전생을 몇 억을 날리다 보니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 많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대학에 보면 죽는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절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고 영감들이나 이제 할머니들이나 나이 많아가지고 몸이 아프고 질병이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도저히 너무 아파가지고 살기 힘들다 해서 이제 노인 이제 자살률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제 공인중개사도 집중 수사를 해가지고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는 2040년도에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도 5천만에서 5천만 이하로 줄어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자립도생국가가 되려면, 그러니까 자립도생국가라는 게 외교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애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자급자족, 내수 경제를 통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얼마든지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자립도생국가라고 합니다. 애교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나도 하지 않고 별로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에 큰 아무리 나쁜 영향이 오더라도 내수 경제가 잘 살아나면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면서 잘 살아가게 되는 국가를 갖다가 자립도생국가라고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내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에 14억이니까 그런 나라들은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내수 경제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애국하고 수교를 하지 않고 완전히 애교를 단절하고 산다고 해도 내수 경제만 가지고도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경제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그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립 경제가 됩니다. 그냥 내수 경제로. 그러니까 예수 경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교 단절을 완전히 100% 하고 국내 내수 경제 활성화만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걸 자립도생국가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구가 많아야 돼요. 내수 경기가 잘 유지되고 활성화되려면 그 나라의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 만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지하자원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든가 석유 이런 게 전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에너지는 자급자족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 같은 데는 이제 가스도 나고 석유도 나는 나라는 모든 것을 자립자족에 의한 자립도생 국가가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은 자급자족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전세 사기가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요. 전세 사기가 한 군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생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전세 사기가. 그러니까 나라 돈도 없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거의 다 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도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나라 돈이 없는데 그 정치 자금으로 쓸 돈도 없는데 그걸 전세 자금에 전부 다 투입한다는 것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게 완전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갖다가 이제 전세 피해자들한테 전부 다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제 그게 원칙적으로 보면은 불합리합니다. 그거는 불합리해요. 참 사정상으로 애타는 사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만은 원칙상 재정 준칙상 보면은 불합리합니다. 그런 정책은 불합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번에 만일에 전세 사기가 나가지고
나라에서 그 보증금을 100% 다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하나도 손해 없이 100% 보증금을 다 세금으로 나라에서 줬다.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전세 말고 다른 일로 이제 그 전세 사기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우가 또 생겼다. 생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라에서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전세 사기와하고 비슷한 또 일이 일어나 가지고 전세 사기 같이 이렇게 난리를 쳤다 하면은 그 전에 전세 사기자들은 전부 다 전 정부에서 전부 다 그 보증금을 100%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다 지급했는데, 이번 정부는, 해주지 안 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전에 해줬는데, 요번은 왜 안 되느냐. 그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해주면은 다음에 또 그러한 일이 생기면은 또 해다와. 전에는 해주고 이번에는 왜 안 해준다는 얘기야? 국민을 차별하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생겨요. 받는 사람은 뭐 좋지만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걸 구분해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거시경제 차원에서 이게 하기 때문에 보통 주먹구구식으로 조그마한 회사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기업 경제하고는 또 차원이 틀립니다. 거시경제에서는 상당한 공정하고 거시경제 정치를 하는 데서 원칙을 세워가지고 불합리한 그런 일은 거시경제에서는 거의 없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기업 경제 같은 경우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2023년에는 전세 사기가 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인원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 1200만 명이 된다. 그래서 1인당 보증금 5억 원씩 전부 다 세금으로 줬다. 그러면 그 전세 사기자들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100% 받아서 만족하겠지요. 2023년에 그렇게 줬다. 그러면 만일 2050년도에 전세 사기 같은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 그때 그 정부는 절대로 보증금 같은 이런 거는 줄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딱 거절하게 되면은 또 국민들이 또 이런 얘기 합니다. 2023년도에는 나라에서 다 공짜로 보증금을 줬는데 2050년도 와가지고 이 정부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국민들을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론조로 조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아전 인수격
성격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뭐 이제 선거가 왔다. 뭐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든. 그러니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퓰리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정권을 재창출하거나 정권을 잡으려면은 국민의 민심이 이반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전시 행정이든 아니면 포퓰리즘 정치든 간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대개 보면은 많이 흘러갔습니다. 옛날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더니 국민들은 덜컥덜컥 받아 먹으니까 좋긴 좋죠. 그런데 지금은 나라 빚이 점점 쌓여서 국가 부도가 생깁니다. 지금에는 그런 포퓰리즘 정치를 할 수도 없어요. 워낙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 하면은 지금에는 그런 포퓰리즘을 하지 않아도 국가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그 마약 같은 향수에 완전히 중독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정권은 많은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해가지고 다른 정당 후보를 표를 몰아서 찍겠다. 이런 옛날의 그 포퓰리즘 향수에 중독된 국민들의 그 편향된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게 아주 국가에는 백해무익한 행동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고 나라가 완전히 그 부도가 즉각 나타납니다. 완전히 그 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상태가 돼가지고 재기불능 국가가 될 수 있고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포퓰리즘의 그 혜택을 받아서 그런 향수에 중독돼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정당에 투표를 해 가지고 정권을 바꾸고 재창출하고 하게 되면은 그 부작용은 극대화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지금의 경기 불황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아주 정말로 헤어나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나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 그러니까 야당이나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그러니까 여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 때가 오든 말든 또 정권을 재창출하든 말든 그 정치 거시적 국가의 거시적
경제 정치를 할 때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해요. 선거와 관계없이 그것이 정치는 원칙을 공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들이 그 향수를 잊지 못해서 새로운 정당을 택해서 투표를 몰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권을 잡던 여당은 물러나게 되고 또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새로 정권을 잡은 야당의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예전같이 포퓰리즘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까요? 줄 수 없습니다. 지금에는, 현재는 줄 수가 없어요.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고, 또 국가의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이제 빚을 내가지고 국민한테 포퓰리즘 성격의 많은 혜택을 준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지금의 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경기 불황인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포퓰리즘 성격으로 국민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한계에 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의 대통령을 뽑아도 별 혜택이 없구나. 그 전에 있던 정부나 똑같네?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정말로 혜택이 없네. 그걸 느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 나라의 국가에서 엘리트층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해서, 좀 심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좀 몽매한 국민입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아는 사람은 전 세계의 그 나라의 국민들 중에 극히 극소수 사람인 엘리트 사람들만이 그걸 생각을 해낼 수 있고 아는 겁니다. 그 외에 대부분 국민들은 혹시 무민을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혜택이 있겠지 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지만은 왜 요즘엔 이렇게 안 해주나?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무슨 가족 수당이니 기초연금이고 빵빵 올려주고 하던데 정말로 요즘에는 깍쟁이가 됐니 국가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몽매한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국민을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던 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국가의 극소수인 엘리트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고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목매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어리석합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혹시 무민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게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무민, 백성도 속이고 세상도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 옛날에는 이제 국민들을 갖다가 소새끼, 돼지 새끼다 하는 것이 바로 혹시 무민, 국민들이 말하자면은 호구다. 그걸 갖다가 호갱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발생된 신조어가 호구입니다. 휴대폰 판매를 할 때 휴대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팔아먹기가 제일 쉬운 것은 국민이다. 그래서 호구다. 그런 얘기합니다. 불을 호자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더 발전돼 가지고 호객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호갱 이렇게 했습니다. 불을 호자 써요. 그게 이제 단어의 고착화로 합니다. 우리가 3인성어라고 하지요. 세 사람이 모이면은 우기면은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사이에서 많이 쓰다 보면은 그게 정식 단어가 돼가지고 딕셔너리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와전되고 말도 안 되는 단어도 국민들이 많이 쓰게 되면은 정상 언어로 사전에 등록되고 널리 쓰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언어의 고착화의 정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호구입니다. 호갱. 내가 국민을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국민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10중 8구 80% 내지 90%는 호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지식이 높고 정말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층에 있는 엘리트만 극소수 국민들만 알아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면 올바른 정책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저런 정책이 정석이고 올바른 것이 경제 정책을 잘 하는구나 하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극소수 그러니까 아주 적은 국민들의 엘리트층만 지식층들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가 지식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90% 이상은 전부 다 국민들이 호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갱을 가지고 더 나쁜 말,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소새끼, 돼지 새끼와 같아. 나라에서 모든 포퓰리즘을 풀어서 뭐든지 돈이라도 많이 주면은 덥석덥석 주워 먹으면서
말을 잘 듣는 소새끼나 돼지 새끼나 똑같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국민들을 소새끼, 돼지 새끼라고 가끔 나오잖아요. 제가 옛날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제5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호갱, 그러니까 호구다. 알지 못하는 완전히 바보 천치들만 산다. 무식한 국민들이니까 소돼지처럼 포퓰리즘을 열어서 많은 것을 주기만 하면은 다 우리 당을 몰아서 투표를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제가 국민을 무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전 세계가 다. 우리 80% 90% 몽매한 국민, 그러니까 소새끼, 돼지 새끼 같은 잘 모르고 사는 국민들은 정부에서 포퓰리즘을 풀어서 교육비 수당, 그 다음에 다자녀 수당, 뭔 수당, 생계비 수당, 기초연금 수당, 뭔 수당, 의료 혜택 수당, 무조건 많이만 주면은 돼지나 소새끼처럼 벌컥벌컥 받아먹고 좋아하고, 정말로 지금의 정치하는 대통령이 최고다. 이렇게 하고 그 여당을 표를 몰아서 찍게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위험한 국가의 완전히 몰락을 가져오는 아주 몽매한 발상이고, 무지한 데서 나오는 아주 착오적인 발상이고 엄청나게 무서운 발상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식 수준이 높지 않고 문맹자가 많고 무식한 사람이 많은 사람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전 세계에서도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가, 여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사회당도 가끔 나옵니다.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공산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대개 보면 사회당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정계에 진출하는 정당 체제입니다. 그런 계통의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게 되면은 종전에 있던 그 정당, 민주주의 정당에서 나와서 지금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 대통령을 낙선시키고 사회정당에서 나온 그 사회주의 성격이 짙은 그런 정당이 사회정당이라고 하면은, 그런 정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우호 국가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됐다고 그러면은 사회 진영 국가들하고 서로 친밀하고 우호 국가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 반면에 이제 민주주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만일에 또 그 정당에서 민주주의 성격의 정당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또 친미 국가라든가 그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친우호 국가가 됩니다. 그런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요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핵 공유니 아니니 하지만은, 핵 공유는 아니더라도 핵 기술 공유는 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핵무기를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반반씩 나누어서 같이 쓰자, 공유로. 그렇게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핵 첨단 기술, 그것은 공유하면은 그것이 이제 핵 공유보다도 낫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핵 공유라 하면은 미국의 핵 무기를 같이 쓰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반반씩 나누어서 갖다 놓고 쓰자, 그게 공유인데, 핵 첨단 기술 공유를 하는 게 표면상으로는 더 낫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첨단 핵 기술을 우리나라도 미국의 핵 첨단 기술을 같이 공유를 해준다면은 미국의 핵 첨단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한 달 이내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낫습니다. 내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부분의 전 세계 국민들의 80, 90%는 소돼지 새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지식층, 그러니까 엘리트층, 그러니까 10% 내지 20% 극소수층들만 국가 정책을 거의 100% 이해를 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돼지 새끼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해도 약간 어설프게 이제 어중중하게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나는 몰라 정치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가 발전하고 잘 살려고 하면은 그 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한 나라가 아주 잘 살고 고속 성장을 하고 전 세계에 우뚝 굴기를 해서 패권 국가가 되려면은 그 한 나라의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최고봉으로 높아야 정치도 하기 좋고 그 나라가 최고의 1등 국가가 되고 패권 국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한 나라의 교육 수준이 아주 불량하고 나빠서 글을 모르는 국민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국민들이 거의 80%, 90%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발전을 못하고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저성장 국가고 꼴찌
국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만은 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국가에서 그 국민들의 민심을 살려면은 국가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또 입안되고 그렇습니다. 교육 수준이 아주 높다. 거의 한 나라의 국가 그 엘리트층이 한 80% 정도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수한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퓰리즘 같은 거 하지 않아도 포퓰리즘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다 그 정당에다가 표를 찍어줍니다. 포퓰리즘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그 소돼지 같은 지식이 없고 완전히 그 지식층이 없고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데는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한 나라의 국민들이 80%, 90% 이상이 지식층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고속 지식층이 80% 해당된다. 그러니까 엘리트 지식층이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아주 정당한 정치를 해도 그 높은 지식층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를 하는 지금 집권당, 그 여당의 표가 몰표가 납니다. 몰표가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만일에 그 한 나라의 국민들이 지식층, 그러니까 지식층에 있는 엘리트층이 한 5% 내지 10%밖에 안 되고 80%, 90%는 저희 문맹자고 아는 것이 아주 지식이 없고 완전히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소와 돼지 같은 국민들만 산다. 그러면은 이제 선거할 때마다 돈을 풀어댑니다. 그게 이제 돈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돈 봉투를 그냥 주든지 아니면은 정치 제도를 새로운 정치 제도를 창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어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많이 국민들한테 퍼주기 한다. 그러면 이제 몰표가 나옵니다. 그 무식한 국가, 그러니까 무식한 국민들이 많은 국가는 그게 먹혀들고 그런 정책을 해야 정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좀 노골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를 청취하는 시청자들은 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이제 대화가 나오게 되느냐. 이게 이제 연동되는 사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목매하고 소돼지같이 알지 못하고 무식한 국민들만 살고 있다. 아주 무식해서 소, 돼지나 다름없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 뿐이지 소나 돼지처럼 알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 그런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좋아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할 때는 너무 엘리트층이 많이
지식층이 많으면은 정치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그 유능한 엘리트 지식층들은 전부 다 그 숙청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 민주국가를 완전히 그 전쟁으로 승리해서 새로운 그 민주국가를 이제 정복하게 되면은 그 민주국가였던 그 엘리트층은 전부 다 숙청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원래 말이 많고 아주 그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국가가 민주국가를 침략을 해서 승리를 해서 나라를 쟁탈하게 되면은 그 숙청이라는 그 사회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돼지나 소같이 알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그 엘리트 지식층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좀 지식이 있고 아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어 올리고 쿠데타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해서 지식층들은 정치하기 힘드니까 싹쓸이로 숙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에 연장선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연동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숙청 대상자가 바로 엘리트층, 극소수의 지식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국가 그 교육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정치를 펴야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정당들의 정치를 하는 정당들이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완전히 지식 수준이 없어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층들만 산다.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이지만은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야.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3살 먹은 아이들보다 더 무식해. 그러면은 이제 돈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도 돈을 풀어서 돈을 이제 소돼지한테 이제 먹잇감을 주듯이 포퓰리즘으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기만 하는 걸 좋아해요. 받아먹고, 아이고 많이 주는데 표를 찍어야지. 그렇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그 지식층, 그러니까 엘리트층은 도리어 그 표를 안 찍어줍니다. 알기 때문에 저 선거하는데 저 나라 빚이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그 포퓰리즘으로 퍼줘도 되나? 선거 때만 되면은 돈을 막 풀고 돈 봉투가 여기저기 막 갖다 주고 뭐 난리치네. 야, 이 정부 완전히 저지랄하는 정부가 완전히 썩었네. 그쪽이 더 표를 더 안 찍습니다. 공정성 원칙에 의해서 바른 정치를 하는 그 정당을 더 많이 찍는 것이 엘리트층이에요. 그리고 돈을 막 그냥 많이 풀어서 많이 주기만 하면 좋아하는 국민들, 그러니까 소돼지층,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포퓰리즘 정치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연장선으로 이제 얘기를 더 확대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남녀 관계가 저도 남자지만은 만일에 이제 가정해가지고 남자가 이제 돈이 많다. 그러면 돈을 이제 여자인데 확 던지면서 풀어요. 그러면 여자는 껍벅껍벅 하면서 나하고 같이 살자. 아유, 나 저 돈 한번 시간 쓰고 죽어야지 이러면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 결혼하게 되면은, 정말 술 먹고 폭력적이고 바람둥이고 아주, 결혼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영리한 남자, 여자, 엘리트층에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생활 방식, 그 다음에 마음가짐, 애정 정도, 사람을 존중하는가, 이런 걸 먼저 봅니다. 돈보다도, 재력보다도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있고, 돈을 너무 인색해가지고, 너무 인색하지도 않고, 너무 방만하지도 않고, 정말로 아내하고 부부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것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도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 연장선을 확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 간다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얘기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예를 하나 딱 들어볼게요. 그 영감이 돈을 말이요, 몇천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돈 많은 영감한테 가면은 돈 한 번 시큰 쓰고, 정말로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날랄랄라 하면서 장밋빛 길만 있겠다 하고 시집을 갔는데, 더 궁색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300만,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 범위 내에서 딱 쓰고, 가계부를 매달마다 제출해라. 그렇게 하는 영감도 있습니다. 돈이 몇천억이 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 돈을 자주 성가한 사람들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원래 그 계란 장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해가지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살아오는 동안에 그러한 생활이 성격화, 고정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결혼하고 재혼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이혼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내가 봤는가 하면은 아주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영감입니다. 그런데 20대 처녀하고 이제 결혼하겠다 해서 내가 여기 아파트를 서울에서 가장 비싼 5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줄 테니까 평생 나하고 이제 살자. 그리고 이제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억짜리 아파트를 받은 걸 도리어 물리고 그동안에 살아온 위자료나 받고 이혼을 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영감은 한 50억을 주면서 10년씩 이게 1년씩 살아주면은 1억씩이다. 그러니까 5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면은 나하고 50년을 살면은 50억이 그대로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아주 계약상으로 그렇게 아주 민법상으로 계약상으로 완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완전히 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일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줬으면은 10년을 살다가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하면은 10억만 주고 20년을 살다가 나 당신하고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이러니 그럼 갈람 가. 나 20억 줄게 하고는 30억은 도리어 뺏고 20억만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별의별로 뭐 얘기도 더 하지만은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